네, 안녕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려면 K교육도시 정책은 교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K교육도시 시흥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올해 교육도시 시흥 종합계획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먼저 진행되어 온 주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포함한 시흥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9년 시흥교육정책 연구 모델을 시작으로 2년간 학생 대상 교육 요구 조사를 진행했고 2022년 9월 교육도시 시흥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700여 명의 대상으로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전출입 자료 등 22종의 5년간 교육 데이터를 분석했고 교육도시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토대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분석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교육노선, 교육기본권 3대 추진 전략 48개 실행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에 대한 주요 실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은 환경교육, 먹거리 농업, 첨단 미래산업 등 시흥 특화 자원을 활용한 미래교육과정 개발, 대표적인 교육 특화 지역을 조성하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시청 332개 팀 전문 직업군들과 진로를 연결하는 직통로 332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노선은 시흥 전역 체험터를 중심으로 일반 버스, 서틀버스, 지하철 등의 노선을 담아 접근성을 높이는 K시흥 교육도시 노선도 제작, 20개 부서 70개 매체 교육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더 센 시흥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기본권은 권역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 복합시설 확충, 특수아동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48개 실행과제 중 주요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IPA 분석을 통해 총 21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각 분야 학교와 마을을 포함한 전문가 81명으로 구성된 K교육도시 정책기획단과 시청 56개 부서 132개 팀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도시 인지도 조사, 핵심 과제 분석, 시흥 교육방송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확산, 이를 기반으로 시흥시 스마트 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시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K교육도시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삶을 배우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세요. 마을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러분들과 시흥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마을과 함께하는 경기도 교육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비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교육정책, 크게 보면 마을 교육정책이라고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흥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이 시청하고 같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사회나 마을과 같이, 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된 제도가 사실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합리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교육자치의 한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 관련된 권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과서도 중앙정부가 다 만들고 아마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문교부라고 찍혀있는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가 교과서도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을 국가가 장악해서
해왔던 게 이제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힘인 거죠. 그런 힘들을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육 정책을 해봐라라는 게 이제 지방교육자치입니다. 근데 이 지방교육자치가 가만히 보면 일반 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의 교육정책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합니다. 그 외에 일반 행정은 뭐 보건, 뭐 교통 등등등의 일반 행정은 경기도청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청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된다. 교육이 정치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헌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 헌법의 원리 때문에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시흥시청이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시흥시청이 시흥시의 이러저러한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성장한 애들을 시흥시민답게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월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시흥시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흥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시흥교육지원청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그러니까 광역 수준에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흥시장은 선생님들이 뽑잖아요. 근데 시흥교육장은 선생님들이 안 뽑아요.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느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반 자치만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지 교육자치는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 수준, 그러니까 시흥시 수준으로 오면 일반 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시흥시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을 임명해 가지고 시흥시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교육을 좀 해봐라 하는데 시흥시 교육장이 시흥시에 대해서 선생님들만큼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중복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교육이 교육답게 진행되지 못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와 마을의 분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학교하고 마을이 따로 놀아요. 요즘에 그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죠. 이제 9월 4일 날 그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학교가 알아서 우리 아이 잘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공교육기간 12년 동안 공교육에 12년 동안 아이를 맡기면서 민원을 내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학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12년 동안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어요? 있죠. 담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자칫 가져올 수 있는 이러저러한 걱정들 때문에 참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가 분리돼서 웬만하면 간섭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 웬만하면 학교 안 왔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도 웬만하면 학교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랑 마을이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시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흥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시흥 밖에서 오셔가지고 시흥에 살지도 않으면서 시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랑 마을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사는 게 분리돼 버려요, 결국은. 아는 거는 학교에서 배워서 뭐도 알고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삶은 시흥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는 거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학교에서 대한민국이 어쩌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어쩌고 다른 나라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정작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시흥이 어떻고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사는 게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쪽짜리 인재라는 말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반쪽짜리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눈높이만 높아져요. 눈높이만 높아요. 세계를 봐라 어쩌고 저쩌고.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갖고 컸는데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데가 시흥이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시흥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정작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를 보다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해왔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시흥시에 속해 있는 교육자치과장이에요. 시장님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교육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일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장님이 시흥교육장, 시흥시 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좀 하면, 다시 말하면 시흥시청이랑 시흥교육청이랑 협력해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통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뚫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들은 법하고 제도가 없으면 안 해요. 안 해도 되거든요. 왜 합니까? 그래서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이 조례인 거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그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시흥시청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 잘해봅시다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흥시는 2011년에 첫 해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혁신교육이라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브랜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혁신교육이라는 걸 좀 잘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MOU도 맺고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시흥교육청은 왜 빠졌냐면 시흥교육청은 힘이 없어요, 사실은. 경기도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시흥시장하고 각서를 써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가 분리된 현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리된 현실이 있는데 그 분리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운동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있었어요. 주민들이 학교하고 협력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거는 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행정하고 예산이 지원해줘야 그게 웬만한 사람이 요만큼의 마음만 먹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엄청 탁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만큼의 마음을 내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용을 주도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뭐 하니까 교육청이 내용을 주도하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흥시죠. 시흥시가 학교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동네에 있는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지어지면 그 체육관 내가 줬다고 현수막 붙이는 사람이 한 5명쯤 생겨요. 국회의원도 자기가 줬다고 그러고, 그죠? 어디 학교 뭐 체육관 뭐 어쩌고, 뭐 어디 무슨 예산 확보 뭐 한 5명쯤 나옵니다. 옛날 방식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체육관도 좀 새로 지어야 되고 주로 건물 짓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시청이 일부 지원하고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인데 그 방식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지역사회가 내용을 주도하고 지역사회는 학교를 포함합니다.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내용을 주도하고 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시흥시청 또 시흥교육지원청이라는 관들이 있었던 거죠. 관청. 이런 관청들이 있었고 이런 관청들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주도하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었다고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그 방식을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관이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서 3번 바뀌어요. 그 MOU를 맺는 기간이 있었는데 5년 주기로 이제 MOU를 갱신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즌 1에 참여해서 이제 시즌 3까지 쭉 해왔던 겁니다. 연도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 시즌 1에서는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이죠. 일반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시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게 시즌 1 사업입니다. 시즌 1 사업 이전에도 시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은 뭐였냐면 학교 체육관 짓는 예산이었어요. 건물 짓는 예산. 주로 이제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이 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 지원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예산이 건물 짓는 예산에서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자원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뭐 지역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게 시즌 1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겠죠. 5년 주기로 바뀌니까. 2016년부터 시작된 시즌 2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 공동체 구성, 이게 목표였어요. 지역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관하고 관이 있고 관하고 관이 이전의 예산 지원 방식을 조금 바꿔서 지원했던 게 시즌 1이라고 하면 시즌 2부터는 공식적으로 지역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등장하고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로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시즌 2입니다. 시즌 3가 되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총화하고 풀뿌리 교육자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또 바꿉니다. 그러면서 시즌 2까지 개발된 여러 교육자원들이 있어요. 시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자원을 잘 개발해서 원클릭 시스템으로 묶어놓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지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묶어내는 사업들, 총화하는 거죠. 종합해서 질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시즌 2 사업이에요. 시즌 2 사업에서는 그 일들을 풀뿌리 교육자치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의 마을 단위의 교육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그 마을의 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를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니까 교육청 권력이 바뀌게 돼요. 교육감이 바뀌면 아무리 이전 교육감이 좋은 교육 정책을 했어도 그 교육 정책은 내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계승해도 이름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름이 미래교육지구예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이제 미래교육지구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그래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들이 있죠. 그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임태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을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좀 추진해보자라는 게 임태희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입니다.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요구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이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교육지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죠. 학생의 특성이 살아있는 지역 연계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사실은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했던 건데 이것을 미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지역이랑 연계해가지고 창의 융합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던 창의 융합 교육이 원래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이것을 지역이랑 좀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배움의 공간 확장을 통한 학생 역량 중심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안 했던 거는 아니죠. 배움의 공간을 전통적인 학교에 한정했던 게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학습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러저러한 역량들 그런 역량들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기본학력 위기학생 지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지역사회 연계 조화로운 학생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했던 거죠.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시청이 학생들의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기초 기본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뭔가를 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이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설정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은 AI 맞춤형 교육,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아요. 사실은. 특히 학부모님들보다 학생들한테서 이런 요구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것을 기술중심주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아이들은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코딩, 빌 게이츠나 또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딩 가르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써먹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 돼서 써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걸 위해서 애들한테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뭐 차도 있고 막 운동장에 차가 꽉 찼던데, 그래서 오늘 뭐 한 5천 명 모이나 보다 그랬어요, 여기에. 봤더니 한자 시험을 보더라고요, 여기. 그 절박함은 이해가 되는데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코딩도 그런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절박해요. 부모님들이 느끼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절박감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절박감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훨씬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변에 막 사교육이 됐든 또는 이러저러한 언론이나 미디어가 됐든 이런 데에서 막 자꾸 부추기죠. 코딩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그러죠. AI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AI 이거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요구하니까. 근데 지역 특색 미래교육이라는 게 꼭 기술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후 환경 교육에 대한 요구도 되게 높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기후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미래교육이라는 게 꼭 기술자 만드는 교육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미래교육이라는 거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더 좋은 미래로 만들어내는 교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더 안정적인 미래,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게 미래 교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딩을 배우는 것만 미래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시흥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시흥은 교육감님이 바뀌고 정책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3대 가치가 자율, 균형,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율, 균형,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율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고요. 균형이라는 가치를 이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는 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3대 가치, 자율균형, 미래하고 혁신교육지구가 이전까지 해왔던 중요한 성과들하고 그 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요구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지금 시흥시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시흥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꼭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룸학교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룸학교가 됐어요. 하여튼 뭐 이룸학교 뭐 이런 정책들도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시흥시청이랑 또 지역사회랑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협력지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 만나고 또 선생님들 만나고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면서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변화들을 좀 고려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애들이 엄청 줄어들어요. 정말 엄청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적으로는 뭐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뭐 국가가 걱정할 문제이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한 교실에서 한 50명씩 있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50명씩 있었을 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우리 교실에 한 명은 있어요. 그 한 명이랑 같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한 15명 돼버리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애가 우리 교실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15명씩 교실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정서적으로 외로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저희들은 놀이터라는 시설이 없기도 했거니와 애들이랑 놀았잖아요. 형이랑 동생들이랑 놀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양보도 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개기면 얻어 터진다 이런 삶의 진리를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놀이터에서 누구랑 노나요? 엄마 아빠랑 놀아요.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랑 놉니다. 놀이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요. 갈등, 타협, 양보, 뭐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초등학생이 됐다고 가방 메고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집이랑 학교의 경계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어려우면 애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피해주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나냐면 모두가 다 가난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난하면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만 가난하면 못 견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피해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평등의 모습이 학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기후환경위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10년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AI가 발달하고 등등등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 사회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해요. 사람보다 AI가 더 지위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게 사실은 좋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미래가 오지 않도록 뭔가 절박한 마음으로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데 내 아이한테 뭔가를 아주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가지고 내 아이가 아주 탁월한 어떤 애가 됐어요.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다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불행한 사회가 돼버려요. 요즘 뭐 여기저기서 살인 예고글이 등등등 그러잖아요. 뭐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전쟁 소설 이런 거 가르칠 때 애들한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니?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빨리 피난을 가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걸어가는데 자전거 너만 타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 공격의 타겟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뭔가 좀 더 평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 사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상세계 속에서 모든 걸 해요. 가상세계 속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내 친구랑 얘기하는 걸 어려워해요. 내 앞에 친구가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내기 위해서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민관학 협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그다음에 관청, 그러니까 지자체를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가 협력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동상이몽일 때가 되게 많아요. 딴 생각하는 거죠. 학교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랑 지역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랑 학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랑 다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뿐만 아니라 뭐 순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역의 교육을 주민들이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풀어내보자. 그럴 때 아이들이 아는 거하고 사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시흥시를 비롯한 이런 지자체들이 해왔던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K교육도시 시흥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연수를 들으셨지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시흥은 K교육도시 시흥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5명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다단계 방식으로. 뭐 할 거냐, 뭐 쭉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마을성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랑 또 지역이랑 협력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실 텐데 그 핵심을 어디로 두느냐면 내가 이걸 가르쳐 가지고 마을성이라는 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과 관련된 얘기를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마을에 있는 사람이나 자원이나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을을 아름답게 과장해서 꾸밀 필요는 없어요. 마을을 아름답게 과장해서 꾸밀 필요는 없죠. 마을은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을은 그냥 삶의 현장 그 자체예요. 삶의 현장 그 자체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마을성을 회복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의 원칙에 기반했으면 좋겠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가지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학교 만날 때 내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어딘가, 더 힘든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런 애들 만나면 더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도움이 더 필요한 곳,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곡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으로 근무하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의뢰를 받고 뭘 알려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했나 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앞에 그 박사님께도 제가 몰랐던 내용들 정말 많이 배웠고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 마을 교사 선생님들도 많은 이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풀기로 일단 그 MBTI 좀 가져왔거든요. MBTI 선생님도 대략적으로 아시죠? 이런 다양한 MBTI가 있는데, 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 MBTI는, 자, 시작이 E일까요? 일단 I일까요? 힌트 사진 넣어놨습니다. I. 네. 제, MBTI 시작은요, I분들. 예. 맞습니다. 전 E보다는요, I입니다, I. 예.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I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P고요. P. 그 다음에 S. 그리고 I입니다. 전 IPSI예요. 자, 왜 그러냐? 입시입니다, 입시. 예. 저는요, 저 진로 상담부장이지만 사실은 진학, 입시, 대학, 언론에서도 이런
MBTI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 MBTI. 저는 그래서 입시,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 얘기를 주로 관심 있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발췌하듯이 가져왔는데 앞에 박사님께서 하신 내용과 상당히 주접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겸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에 11월 달에 이제 그 총론 주요 사항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일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의 삶과 성장. 박사님도 이제 소개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지역,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히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라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개념적 학습,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개념적 학습이고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삶과 성장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 주도형으로 이제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실제적인 그 방안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올 4월에 발표하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뜨거운 핫 이슈가 되었는데요. 고교학점제 이야기도 좀 이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말 그대로 일선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의 상황 여건에 맞춰서 이제 과목을 구성하고 학생이 선택하게끔 하는 자율성 확대하고 여기에 또 하나 다양한 교육 주체, 즉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 간의 상호 협조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AI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췌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선택 확대, 자율성, 그리고 또 학교 안팎의 학습 경험을 수업 실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내용을 좀 제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고 왔는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 교육지구라든지 앞서 박사님 소개하신 또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고교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진로 적성과 연계하여 학교 밖의 자원도 활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것을 또 수업에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이수학점을 관련해 가지고요. 필수 이수학점을 그동안 이제 전체로 봤을 때 214점을 듣다가 이제 192학점으로 줄이고 단위수에서 이제 학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 이수 학점 이수 범위를 확대해서 뭔가 학생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 울타리 밖에 벗어나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과정 유연화, 거기에 플러스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편제표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3년에 걸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배우겠는지, 과목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타내는 표인데요. 자, 요 표하고 다음 이 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 표하고 이 표예요. 자, 이 표는 어느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일까요? 자, 제가요, MBTI가 I잖아요. 어제 이걸 만들면서 내가 이거를 맞히시는 분한테 I잖아, I. 드릴 수 있을까? 쑥스러워서 이거 못 쓰고 오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맞히시는 분. 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 이거 여러 번 맞춰셔가지고, 자, 바로 저희 장곡고등학교 표입니다.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맞추신 분들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앞에 내용은요. 자, 특징이 뭐가 보이죠? 앞에 교육과정 편제표는 칸칸이 구분이 많습니다. 이 내에서 택을 4를, 4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에서 학생의 진로, 진학 준비가 바뀐다면 얼마든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택 8로 바뀌었다. 어느 학교라고요? 장곡고등학교입니다. 자, 제가 학교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자, 반응이 좋네요. 자, 학생들이 말 그대로 자신의 흥미라든지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하면서 더불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과정을 보장한다. 그걸 통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바로 이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열 중심에서 말 그대로 성장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요. 여기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상대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로 이제 절대 평가 방식으로 과정을 더 중시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챙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더라도 1학년만큼은 고등학교 1학년은 9등급제, 지금과 같은 9등급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풍경인지 아실 것 같죠? 예, 대학에 열심히 강의 듣는 풍경인데요. 자, 저는 이 사진하고 이제 같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 되게 흥미로웠는데, 자, 14세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초의 종합대학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그 수업 풍경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흥미로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자, 1000년 전에도요, 900년, 800년 전에도요, 이렇게 딴짓하는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잡담하고 이런 친구가 있고요. 자, 이런 친구 전날 이제 과음했나 봐요. 예, 이렇게 엎드려 자고 앞에 교수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졸고 딴짓하는 학생들 여전히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진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이런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이게 이제 2025 현 고등학교 2학년들의 이 모집 인원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살짝 가렸는데, 자, 서울에 이제 한 15개 대학을 말하거든요. 15개 대학을 얘기했을 때 한 11개 대학, 서울에 있는 시립대 있잖아요. 자, 시립대까지 갔을 때 모집 인원이 현재 한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좀 안 되죠, 4만 명. 그리고 이제 숙명여자대학교까지 하면 5만 명이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모집 인원이 10년, 20년 뒤에도 크게 그렇게 줄을까요? 전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수들, 교직원들, 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하나하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이는 분위기로 가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합계 출산율 지금 저출산율이라고 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0.18명까지 얘기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다 말을 하죠. 자. 올 초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도 22년도에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줄었다고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러면 앞서 다시 보여드린 여기 자료로 가면요. 자, 5만 명이죠. 모집 인원이.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숙대 정도까지 가도 시립대 가면 원이 없겠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20년대에 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 표대로 하면 25만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지금처럼 해도 5만, 그렇죠. 20%는, 최소 20%는 인서울의 숙명여자대학교까지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 국립대학이나 의대까지 포함을 한다. 카이스트, 지스트 포함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게 그냥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한 8만 등, 9만 등 해도 이름 있는 대학들 그냥 거저갑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출생아 수 감소가, 자, 요 표 제가 통계치를 찾아보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학생 그 당시에 수험생이 보통 65만 그랬거든요. 65만 명. 그리고 이제 2007년에 한번 이슈가 됐어요. 출생아 수가 50만 밑으로 떨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자, 정확히 2016년에 이게 10만 명이 줄어버려요. 출생아 수가 50만에서 40만으로 줄는데 10만 명 주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5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시기가 딱 6년 걸렸습니다. 예상하건대 통계청 나오는 자료 보니까 올해 출생아 수는 20만 명 초반대 될 것 같다고, 2만 정도 될 것 같다고 하길래 더 늦게 나시면 대학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 역량, 이거 제가 이제 어떤 걸 보통 얘기 많이 할까요? 미래사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역량을 학생들이 갖추기를 바라시나요? 지금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수학 문제 10문제 중에 8, 9개 맞추고 영어 단어 더 많이 알고 이런 능력을 중요시할까요?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명사 백인들한테 미래 역량, 복수응답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는요, 한 5개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능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성한 발맞춤한 내용이 아닌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고교학점 제기로, 자, 적용 시기 혹시 아시나요? 적용 시기 25년입니다. 정확히 25년. 예.
24년, 25년입니다. 그러니까 현 중학교 2학년들이 입학하는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올해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냥 걱정 덜어놓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 정의 그러면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학점이 누적이 되면 대학교 학점 그렇게 쌓이듯이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핵심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204단위의 그 수업 시수에서 이제 학점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학생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192학점으로 이제 교과와 창출 수업이 나누게 되고요. 자 제도 운영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보충 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럼 과연 이수 못하면 그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든 보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학, 졸업을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개설 유형에 이제 다 4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지역사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92학점으로 줄면서 여기에 교과 내용은 174학점, 상대적으로 이제 창체 내용은 그럼 늘어나는 거죠. 창체 활동은 늘어나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제도 역시 바뀌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평가 내용은 좀 줄고 비중은 줄고 절대평가가 올라가는 이제 평가 방식을 취지를 갖고 있고요. 이제 40% 미만일 때 미이수 처리하고 이 미이수 과목의 조치는 내용이나 수업을 축소한 말 그대로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수하게끔 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 기준은 학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92학점 말씀드렸고 이제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잘 보여주는 표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의 선택권을 좀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더불어서 학생의 참여형 수업도 많이 도입을 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면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를 추구하겠다. 거기에 다양한 과목과 진로 교육을 여기에 들어와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자 이제 세 번째 고등학교 실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야기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대평가 내용은 아시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 3학년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해서 100명 중에 무조건 4등까지만 1등급을 받고요. 누적으로 했을 때 이제 11등까지만 이제 2등급 받는 체계로 해서 내신 성적을 받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이요.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제외국어 등이 이렇게 일정 점수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 중학교 방식이 지금 그렇잖아요. 중학교가 똑같이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일반 선택, 공통사면 A, B, C, D, E가 있지만 주로 이제 예체능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올해 그 1학년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들 상담하면서 이제 4월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저랑 상담하다가 앉아가지고 상담 진행하는데 막 펑펑 울기 시작을 해요. 특히 여학생들. 제 휴지 다 쓰고 갑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좀 했었거든요. 못하진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올 때 중학교 내신 성적이 199점이었어요.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3년 내내 B를 하나 두 개 받을까 말까 정도거든요. 올 A란 얘기죠. 그런데 자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중간고사 봤더니 제 예상 등급이 세상에 제가 3등급이 나올 것 같대요. 4등급이 나올 것 같대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펑펑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는요 지금 절대평가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작년에 통계로 전국의 중학교 작년에 A 받은 학생의 비율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아영이 어머니 어떻게 돼요? 네, 30%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30%예요. 30%. 많게는 34, 5% 잡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이 아이들이 본인이 맨날 A만 받고 대학에서 A 학점 받으면 잘 받은 거였잖아요. 엄마한테 자랑하면 우리 딸 잘한다, 의대 가자, 약대 가자, 최소한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왔더니 내가 내신 등급이 해봤자 몇 등급? 4등급? 3등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하는 거죠. 3등급, 4등급 절대 인솔 못합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여기 끄트머리 A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펑펑 울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보면은 이제 4, 5, 6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평가로 했을 때는 54%나 된다는 점. 자,
지난주에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고1 특히 서울 강남 그 송파 공부 좀 잘한다는 지역들 학생들이 고1 자퇴생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아시죠? 왜 이렇게 자퇴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나요? 아셨나요? 네. 1학년을 맞춰보니 또는 빠른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를 맞춰보니 내가 이 학교에서 내신을 이렇게 따면서 가다 보면은 인서울 모르고 좋은 대학 가기는 좀 힘들구나가 이미 판정이 나버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워낙에 공부를 잘하니까 뒤집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버려? 자퇴해버리고 검정고시 보고 오히려 수능 성적 잘 받아서 그걸로 대학 가겠다는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그 강남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 고1로 평가돼서 그걸로 특히 고1로 상대평가가 이제 고1에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가는 게 좀 힘들다는 걸 인식한 친구들이 1학년만 지금 모든 과목이 9등급제.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비교해 보시면 파란색이 9등급제, 빨간색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급 산출할 때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건 현재 저희 학교 시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1학년. 자, 수업을요, 요 정도 합니다. 그래서 29시간 일주일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학년이에요. 자, 3시간으로 상체 비교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학교에서 이 시간표 보니까 애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선생님, 화요일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 5교시가 끝나고 간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요, 지역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이제 능곡고나 뭐 함영고나 뭐 시흥고나 그 주변 학교들이 묶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이동거리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한 학교로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동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1학년들이 5교시 끝나고 일찍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거,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애들 토론 수업이라든지 또는 보충 수업 이런 것들 등등 하면서 열심히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라고요? 저희 학교가.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의 사진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해요. 저희 학교 건물 기대해서 텃밭 가꾸기 막 경쟁 생겨서 학급마다 대항전 하듯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내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급 창체, 아까 그런 시간표상에 남을 때 공기놀이 같은 걸로 이제 학급 단합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자, 또 작년에 제가 데리고 이제 서울대, 배구 캠퍼스 아닙니다. 진짜 관악 캠퍼스예요. 자, 그래서 서울대 진로 페스티벌도 데리고 갔었고요.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 캠퍼스 투어도 시키고 서울대는 못 가도 서울대 밥은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 가가지고 서울대 식당 밥도 먹여보고요. 여기 나왔는데 이제 이 학생 어느 과 학생일까요? 서울대 의대 학생한테 이제 정보 탐색 수업도 한번 들어보게 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업으로 이제 정치화법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걸 수행평가로 이제 적용하고 결론적으로는 생기부에 활용하기 위해서 잘된 학생들이 이렇게 브로셔를 인쇄해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 뿌듯했겠죠? 자, 올해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했고요. 당연히 서울대 학생이 이제 탐색하는 수업을 만나가지고 탐색하는 활동했고요. 어디인지 아실까요? 저도 가끔 자주 가는데 시흥의 자랑 갯골이죠. 갯골 캠핑장이에요. 갯골 캠핑장. 자, 올해 2학년에 그 선생님이 고생하셔가지고 1박 2일로 용기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학급 창체 시간에 이제 1박 2일로 금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나오는 활동했습니다. 사진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밤에 거기 가운데 무대 있잖아요. 아시죠? 잔디밭 가운데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 거예요. 작기자랑하고 다음날 이제 기념사진 찍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건요, 제가 한 내용 중에 1년치 자료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진 자료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소개했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결국 제가 담임교사면 이 지금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줄 거예요. 제가 생기부에 도움이 되게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활동 하나하나 하는 게 괜히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학급의 단합, 아이들의 친목 좋죠. 거기 플러스 대입에 입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떠드는 게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거든요. 대학 수시 지원할 때 기준은요, 내신 등급이에요. 지금 한참 입시철이잖아요. 3학년 애들 9월 11일부터 원서 쓰거든요. 앉자마자 그래 너 최종 내신이 얼마?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왜? 최종 내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서울 가능, 불가능 이게 나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썼다고 해서 다 붙는 거 아니잖아요. 내신이 얼마나. 그러면 자, 지금과 같은 트렌드에서는 붙고 떨어지고는 바로 생기부의 퀄리티예요.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생기부의 퀄리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자료는 생기부의 퀄리티를 위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내용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진행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선택해서. 그런데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면 A 학생, B 학생 누굴 더 선호하게 될까요? 저 이 고민 많이 하거든요. 자, A 학생은 내신 1.8 받았어요. 1.8. 1학년 때 내신 1.8. 그리고 B 학생은 2.0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차이점은 과목이 좀 다르죠. 선뜻 내신이 1.8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A 학생을 뽑는다? 글쎄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2.0을 받았어도 어떤 과목 선택으로 3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용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교과목 수가 일단 폭증합니다. 개설되는 과목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교사들의 그 수업 부담, 과목 준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죄송합니다. 없고요. 자, 수능 출제 교과는 아직 구체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년 이제 2024년 2월 달에 좀 발표하겠다는데 글쎄 나와봐야죠. 어떻게 될지. 수능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지. 왜냐하면 배운 게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같은 시험을 보겠다는 건지 여기 아직 의문이 들고요. 또는 아이들이 몰리는 과목에 아이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 수능이 절대평가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학은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90점은 넘으면 다 A인데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변별하겠냐. 자, 고교학점제가 온전히 담은 대입제도 말 그대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대입은 누가 유리할까. 솔직히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봐도 저도 일반고에 근무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학생, B 학생 그런 것처럼 이게 일반고에서 저도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터콜 초등학교 교사 임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 그냥 심장이 떨리고 있네요. 여러분 안 느끼시겠지만 심장이 떨립니다. 다행인 건 목소리가 괜찮다는 거. 다행입니다. 저는 원래 인천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흥으로 이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옆집 아이가 6학년 아이였는데 저희 이제 딸은 3학년이었고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맨날 이제 6학년 되는데 시험지만 푼다는 거예요. 오로지 학습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시흥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흥에서 이제 하면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하중초등학교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중초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을 딱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하중초등 교육과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고 되게 자율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게다가 마을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과정 살펴보고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가자. 인천을 떠나자. 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하중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기 위해서 참이슬 아파트에 아무 소주하고 상관이 없는데 참이슬 아파트에 이제 전학을 오게 되고 하중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이제 실제로 그 교육과정대로 아이가 이제 하면서 너무 학교를 만족스러워하고 진짜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시흥을 하나에 거쳐가는 도시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눌러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눌러 살게 될 것 같고 지금도 참이슬 아파트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막 나무들이 이제 아파트 안에 나무들이 새들이 막 이제 기거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가끔씩 제 차에 똥이 막 떨어지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곳에 살 수 있어서 하면서 이제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지금 이제 그래서 능곡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들은 이제 시흥고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너무 그렇게 놀라셨죠? 제 얼굴을 봤을 때는 전혀 한뭐 많아봐야 3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웃음은 동의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시흥에 그렇게 메리트를 많이 못 느꼈어요. 시흥은 인천에 있을 때는 가끔 놀러 가기 위해서 개골생태공원 잠깐 왔을 때 정비되기 이전에 막 그 무슨 땅이죠? 땅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그랬을 때 이제 가끔 왔었지 시흥이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큰 흐름이나 반향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교육과정이나 마을교사 분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시흥창체를 통해서 이제 마을과 연계돼서 마을 활동가 분들이 수업을 해주시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물들었던 것 같아요. 시흥 되게 괜찮은 곳이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았던 이제 교사 생활 쭉 하고 이제 하면초등학교에서 승지초등학교로 넘어오고 승지초등학교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저도 물들고 아이들도 일단 마을 선생님들의 활동가 분들의 수업을 듣고 나서는 시흥을 되게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았어요. 시흥은 좋은 곳이야. 내가 사는 곳은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 시흥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기 있는 마을 선생님들이 아닐까. 그런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실제로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이 마을 주민이잖아요. 수업의 출발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 대상을 마을 주민으로 볼 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은 마을 주민이야.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이 마을 수업 자체가 의미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제 아이들도 받으니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 일에 의미를 두시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활동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런 연대와 그리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가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저도 교사잖아요. 그래서 교사인데 매일매일 그 수업에 대한 고민을 갖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를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막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무섭게 생기진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이 안 무서워서 그러나 하면서 여기다 뭐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잘생긴 거 빼고는 큰 이득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업 활동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 마음과 가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 참여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이제 활동 중심으로의 변화 필요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과연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까? 내가 진행한다고 해서 저 아이들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마을 수업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여러분한테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요.
두 분씩 옆에 계신 분들하고 괜찮으니까요.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하셔서 서로 좋은 마을 수업은 무엇이다 라고 서로 대화를 잠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나 시킬 텐데요. 시키면 자신이 말한 걸 얘기하지 말고요. 옆에 분이 얘기하신 걸 발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누구 시킬지 몰라요. 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을 수업이란? 자, 그만.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을 시킬까? 빛이 너무 강해서. 네. 옆에 분이 얘기하신 걸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선생님께서 좋은 마을 마을 수업은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내 마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재미있게 참여형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 다 시키고 싶은데 저기 안 시켰다고 해서 혹시 섭섭해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마을 수업 자체가 좋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을 수업에서는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지식으로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감각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 수업 자체가 좋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은 금방 사라지지만 내 감각으로 익힌 기억들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을 수업 자체는 좋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되게 좋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 수업은 또 어땠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질 때는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있을 때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수업에 흥미도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수업이 아이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관심이 갈 때 그 수업에서 드디어 아이들이 참여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아이들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어땠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험 있는 사람? 하고 또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제 제가 주도한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이 대답을 이어가고 대답이 다시 질문으로 연결시는 그런 수업들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또 배움의 이유를 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게 아이들에게 설득이 되고 또 아이들 마음에 가 닿으면 이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찾아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재미만을 추구하진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뜻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마지막 마을 수업을 하고 뿌듯해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공공 영역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공 영역에 아이들이 기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확장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수업의 결과로 그냥 마을 수업 단위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그 수업 구성 자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를 넘어서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그 배움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업이 단위 수업이 그 어떻게 환원될지를 알려주어야 예측 가능한 경험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활용될지를 모르면 갑자기 우주 속에 들어가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우주 속에서 헤매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여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업 마무리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수업 하고 나서 딱 끝났을 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옆에서 얘기해주면 쟤 저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싹 들면 나는 그럼 무슨 배움이 있었지? 나는 뭐가 의미 있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만 절대 배우지 않고요. 강의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 수업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결국 나한테 피드백이 되면 다음 수업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소감을 마무리 단계에서 꼭 들어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 4가지 테마인데, 두 번째 테마인데요. 그럼 마을 수업 기획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은 지속가능한 마을 수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나 선생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을 수업이나 그 활동이 선생님에 의해서 다음 수업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분절이 되면 아이들 머릿속에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교육과정을 고려한 마을 수업이 되는 것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마을 수업이 교육과정에 연결되면 마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삶과 연결시키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아이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수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을 수업은 교육과정과 연결되면 존재 이유가 분명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업으로 지정된 해당 학년 선생님과의 사전 모임은 수업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의 관심을 끄집어내려면 선생님들은 일단은 학교교육과정이라는 데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마을교육과정까지 막 생각하고 그러지는 못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마을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의 그 접촉점을 늘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수업 전에 선생님들과의 사전 모임을 통하면 선생님들 관심을 끌어내고 그럼 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어떻게 아이들 동기부여하지? 이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마을 수업의 이후에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 사실 본래 마을 수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마을 수업은 그 단위 수업 아이들한테 경험 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시흥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수업 이후에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이거를 그 활동 자체가 사전과 사후 모임이 연결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총괄하는 부분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마을 자원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론 이 처음에 2월 달에 시흥창체 이렇게 신청할 때 그런 목록화는 돼 있지만 이것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세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 학교에는 성취 기준을 꼭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취 기준 한다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평가할 것이 마을 수업이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게 성취 기준과 이런 평가를 이루어낸 성취 기준이 마을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결과로 환원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수업을 하시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아이들 삶과 잘 연결되어 있나. 마을 수업이 두 번째, 마을이라는 공공 영역과 연결되고 확장되었나. 아이들이 기여함을 느끼나 이런 거죠.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라는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하면 우리 아까 시흥시에서 이렇게 크게 K 교육도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인 선생님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테마입니다. 저는 관계가 배움의 열쇠다. 아이들이 잠깐 이제 수업 받고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는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수업의 반 이상은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딱 그 선생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내가 들을 것인가? 저 선생님 뭐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다. 재미보다는
아이들은 강사님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절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 긴장 관계가 아니라 강사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반 이상은 성공한다. 더 잘 먹힌다. 애들이 귀 닫으면 하나도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수업할 때 존중의 방식, 아이들이 이제 민주적 방식, 아이들 공정한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6학년, 저 6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공정의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제 저도 이제 시흥창체 선생님들과 이제 협력 수업을 하거나 이제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이들 대부분 다 좋으시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아이들은 잘 들리지만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가시면서 설명을 하시거나 또 요 앞에 있는 애들에게만 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수업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거리, 그 다음에 대열, 그 다음에 동선, 선생님의 위치까지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이 아이들에게 배움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건 애들 재밌을 거야. 분명 애들 좋아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수업할 때는 수업 구조와 기술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고 그걸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르칠 수 있는 용기란 책에 파커 팔머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대상을 위대한 사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왜 위대한 사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려는 어떤 내용이나 주제나 심지어 이거 하나라도 위대한 사물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위대할까요, 이게? 때로는 이 사물을 가지고 나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배울 수 있고 이게 타인과 이걸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노동자, 뭐 여러 가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고 이게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이지만 이거 하나가 위대하게 느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는 그 주제와 텍스트가 위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사물로 여러분에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 주제가 나는 위대한 거야. 이건 위대해.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나와 타인과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이 사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아이들 중심의 수업 활동 팁. 이제 2분 남았네요. 네, 2분 남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 확장 질문이 있습니다. 확장 질문은 왜? 네, 보통 우리 질문할 때 답이 있는데 질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훅 떨어져요. 관심이. 근데 이렇게 확장 질문, 왜 그럴까? 라고 던지는 거. 적용 질문. 너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너는 어때? 너는 어떤 경험이 있어? 질문 받기.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받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 안 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넘겨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건 선생님이 계속 1대1로 왔다 갔다 피드백하는 거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대답하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 받아서 그 질문이 교사가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험으로 질문하는 것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경험을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는 것. 수업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구조 설계하기. 저는 많이 활용하는 건데 저는 짝끼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짝끼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봐. 먼저 1번 친구 얘기하고 그다음에 2번 친구 얘기해봐. 그리고 2번 친구와 1번 친구 얘기한 걸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둘 구조, 수업 구조 넷. 이거 할 때는 예를 텍스트 위주라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이들이 쓴 거를 돌아가면서 읽어봐.
아니면 포스트잇 붙여줄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가며 말하기 한 명씩. 도슨트 활동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작품 활동을 반 아이들은 작품을 들고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번갈아 가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 B팀이 한번 도슨트가 되어보고 나머지가 관객이 되어볼까? 그리고 포스트잇 붙여줘. 칭찬. 아이들이 그거를 붙여진 포스트잇을 너무 뿌듯하게 여겨요. 세 번째 월드카페입니다. 월드카페는 뭐냐면요. 6개에 다른 주제를 줘요. 네, 카페 주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토론하면 카페 주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제에 또 토론해요. 또 일어나 또 다른 가봐 그럼 토론해. 그러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깊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명이 넘어가고 6명, 8명이 되면 사실은 말하는 아이들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아이들은 말하지 않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럼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드카페라는 것도 있고요. 서클. 서클은 원으로 만나는 건데 이럴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한 명씩 다 얘기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때는 소감을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천 다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모두가 말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 수 없다면 아까 몇몇 아이들을 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활동 변화 필요성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수업의 목적 자체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좋은 것이 선생님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아이들과 나눈다. 그리고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